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 역사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신비로운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바로 풍수와 권력 투쟁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를 유교와 이성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같은 시대에 풍수라는 비이성적인 신념이 왕실의 정책을 좌우했고 심지어 권력 투쟁의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풍수는 단순한 집짓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권과 신분, 생사가 걸린 정치 투쟁의 무기였습니다. 어떤 가족의 묘지 위치가 나쁘면 그 집안이 멸망한다는 믿음, 어떤 지역의 지세가 나쁘면 왕조가 망한다는 공포, 이러한 신념들이 실제로 역사를 움직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풍수로 인해 일어난 실제 권력 투쟁 사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의 정권 교체, 인조 반정, 그리고 숙종시대의 당파 싸움까지 풍수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의 배경에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풍수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풍수는 단순한 민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 자신이 무학대사의 풍수를 신뢰하여 한양을 도읍으로 삼았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학대사가 한양의 지세를 살펴보고 이곳은 백성을 기르는 땅으로 500년의 운이 있다고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조선은 1392년부터 1910년까지 518년을 지속했으니 이 예언이 거의 정확했던 셈입니다. 이러한 시작 때문에 조선의 왕들은 풍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 믿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과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종, 성종, 영조 같은 위대한 왕들도 풍수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풍수의 핵심 개념은 기입니다. 산과 물이 만드는 자연의 기가 한 집안이나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기가 모이는 곳, 즉 길지에 집을 짓거나 묘지를 만들면 그 가족은 번영하고, 나쁜 기가 모이는 곳, 즉 흉지에 자신의 조상을 묻으면 그 가족은 쇠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신분제 사회에서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은 타고난 것이고 바꿀 수 없지만 풍수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신분의 가족이라도 좋은 묘지를 찾으면 후손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했으니까요. 어떤 가족의 쇠퇴가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풍수의 탓이라면 그 풍수를 바로잡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왕들이 정기적으로 풍수 전문가들을 불러 한양의 지세를 진단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역을 파헤쳐 지맥을 차단하고, 때로는 특정 가족의 묘지를 옮기도록 강요했습니다. 풍수 논쟁은 당시 가장 지위 높은 신하들, 즉 영의정과 좌의정까지 관여하는 국가적 사안이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황당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대한 정책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해군 시대의 대동법 시행 당시 일어난 풍수 논쟁입니다. 광해군은 1592년부터 1610년까지 재위했던 왕입니다. 그의 시대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사이의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광해군은 실리적 정치로 알려져 있는데 그가 펼친 정책 중 하나가 대동법입니다. 이는 토지에 따른 균등한 세금을 거두는 개혁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책에 대해 풍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 세력의 신하들은 대동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바꾸는 것인데 이는 지맥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왕조의 운을 기울게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사료에 따르면 한 관료는 다음과 같이 상소했습니다. 전하께서 지금 대동법을 시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먼저 용산의 흉한 지맥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해군은 이를 무시했지만 반대파는 계속해서 국가의 불운이 대동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1623년 인조 반정으로 폐위되었는데 반정 세력은 이를 풍수의 응보라고 해석했습니다. 즉, 광해군이 자연의 이치 풍수를 거스렀기 때문에 천벌을 받아 권력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후 정당화가 아니었습니다. 반정 이후 조정은 광해군 시대의 모든 풍수 관련 정책을 뒤집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끊었던 지맥을 다시 잇도록 명령했고 이전에 옮겼던 묘지들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도록 했습니다. 왕권이 교체되었다는 것을 풍수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인조 반정 이후의 정치 투쟁에서도 풍수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광해군의 아들 진안대군의 저항을 진압한 후 신하들은 진안대군의 묘지가 길한 지점에 있으므로 그의 후손들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진안대군의 묘지는 흉한 지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지 이전이 아니라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는 행위였습니다. 풍수라는 명분으로 특정 가문의 미래를 봉쇄하는 것이었던 셈입니다. 만약 묘지가 길한 곳에 있다면 후손들이 번영할 것이고 따라서 반란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논리 말입니다. 조선시대 권력 투쟁에서 가장 격렬했던 당파 싸움은 남인과 북인의 대립입니다. 이 싸움도 풍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효종이 1659년에 사망하고 현종이 즉위했을 때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효종의 정치 유산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그리고 효종의 아들들 중 누가 세자가 될 것인가를 놓고 남인과 북인이 대립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풍수가 개입되었습니다. 남인 세력은 효종의 묘지 위치가 길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효종의 묘지가 동쪽에 위치해 있는데 동쪽은 왕실의 운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다. 따라서 아들들의 장수와 번영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북인 세력은 효종의 묘지 위치는 완벽하게 길하다. 문제는 현재의 정치이지 풍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남인 세력이 이기면 효종의 묘지를 옮겨야 했고 이는 북인 세력에 대한 명백한 정치적 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측은 풍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현종은 정치적 중재자로서 효종의 묘지는 현재 위치가 길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이 풍수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현종이 아들들을 잃으면서 남인 세력은 다시 풍수에 응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논쟁이 세자 책봉과 직결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종이 아들 경종을 세자로 책봉했을 때 남인 세력은 풍수상 경종이 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효종의 묘지가 흉하다면 그 아들인 경종도 운이 나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경종의 정통성을 의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종은 극심한 정치 투쟁 속에서 왕위에 올랐고 생전에 여러 번 폐위 위기를 맞았으며 결국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남인 세력은 이를 풍수의 응보라고 해석했습니다. 숙종시대는 조선시대 풍수가 정치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시기입니다. 숙종은 1674년부터 1720년까지 46년간 재위한 왕입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남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이 극에 달한 시기였는데 숙종은 이 싸움을 풀기 위해 풍수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숙종은 한양의 지맥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한양의 여러 곳에서 지맥을 끊어내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북악산의 북쪽, 남산의 동쪽, 용산의 지점들이 차례로 파헤쳐졌습니다. 이러한 작업의 명목은 한양의 흉한 기운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한양의 지맥이 손상되어 있어서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지맥을 복구하고 흉한 부분을 절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문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인과 서인 세력의 묘지들이 흉한 지점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숙종은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특정 파벌을 압박했습니다.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남인의 거두였던 어떤 관료의 가족이 풍수상 길한 지점에 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 가족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숙종시대의 풍수 전문가들은 이 묘지 위치가 실제로는 흉하다고 주장을 바꿔버렸습니다. 결국 그 가문은 강압적으로 묘지를 옮겨야 했고 이후 그 가문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더 극단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묘지가 서인의 운을 돕는 길지라는 판정을 받자 숙종은 그곳을 강제로 파헤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토지 발굴이 아니라 그 가문의 조상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조상의 무덤을 파헤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모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종의 신하들은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국가의 운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다. 당파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숙종시대 이후 남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은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풍수 때문인지 숙종의 정치적 중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사람들은 풍수의 효과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풍수 정치의 가장 위험한 측면입니다. 풍수가 작동한다고 믿어지면 그것을 명분으로 한 극단적 조치들이 정당화되기 때문입니다. 풍수 정치의 결과를 가장 실제적으로 느낀 것은 일반 양반 가문들입니다. 국가 차원의 풍수 정책으로 인해 묘지를 옮겨야 했던 가문들의 비극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묘지의 위치가 가문의 번영과 쇠퇴를 결정한다는 신념이 매우 강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문이 당신의 묘지가 흉하다는 통보를 받는 것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그 가문 전체의 미래가 부정되는 것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따르면 어떤 가문의 아버지가 길한 지점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모두 고위 관직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대에 국가의 풍수 정책으로 인해 아버지의 무덤이 흉한 지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뼈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가족은 심각한 내분을 겪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의 형과 아우가 이 문제로 싸웠고 심지어 가문이 두 파로 나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묘지를 원래 위치로 돌려놓으려는 파와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로 말입니다. 더 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가문의 여인이 당신의 시집 묘지가 길하지 않으니 옮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를 수치로 여겨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풍수상 흉하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것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묘지 이전으로 인한 심리적 영향이 그 가문의 운명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분 상승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저주받았다고 믿게 되면서 사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변화가 실제로 가문의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풍수상 흉하다고 판정받은 가문의 아들들이 과거 시험에 떨어지고 관직 승진이 지연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감소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풍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생긴 심리적 자기 충족 예언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사례는 조선 후기 어떤 가문이 여러 번 묘지 이전을 강요받은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흉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다른 곳도 흉하다는 이유로 계속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문은 어디가 진정한 길지인지 모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심리적 혼란은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풍수가 정치를 좌우했을까요? 아니면 정치가 풍수를 도구로 삼았을까요? 역사학자들 사이에도 이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어떤 학자는 조선시대 통치자들도 풍수를 진정으로 믿었으므로 풍수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학자는 풍수는 단순한 명분이었고 실제 동기는 정치적 권력 투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풍수는 동시에 신념이면서도 도구였습니다. 먼저 신념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지배층들, 심지어 가장 이성적이라고 평가받는 왕들도 풍수에 대해 상당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한양의 지맥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영조는 매년 풍수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진정한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의 과학 수준에 있습니다. 17-18세기 조선의 관료들에게 풍수는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가장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현대인이 물리학이나 화학으로 자연을 이해하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은 풍수로 자연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풍수 전문가의 말은 현대의 과학자의 말과 같은 무게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풍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풍수의 판정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점을 보고도 어떤 풍수가는 길하다고 하고 다른 풍수가는 흉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일치를 이용하여 권력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풍수 판정을 조종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기록을 보면 정치 상황이 변할 때마다 같은 지점의 풍수 판정이 바뀝니다.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그 세력에 유리한 풍수 판정이 나타나고 반대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정반대의 판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고위 관료의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세력 있는 시기에는 풍수가들이 완벽하게 길한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에서 밀려나자 같은 지점이 실은 흉하다고 판정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산과 물인데 풍수 판정이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논리적 조작이었습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풍수의 원리라는 논리적 틀 안에서 자신의 정치적 판단을 합리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이 지점이 길하다고 판정했지만 더 깊이 있게 분석해보니 실은 흉한 지점이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풍수 정책도 이와 같은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파벌을 약화시키려는 왕의 의도가 있으면 그 파벌에 불리한 풍수 판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풍수라는 논리를 사용하여 그 의도를 정당화했습니다. 가장 정교한 예는 숙종 시대입니다. 숙종이 남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때 풍수 전문가들은 한양 전체의 지맥이 손상되어 당파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를 명분으로 한양의 여러 곳을 파헤치고 특정 가문들의 묘지를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풍수라는 과학적 명분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풍수는 정치와 신념의 만남이었습니다. 통치자들이 풍수를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풍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쳤고, 동시에 통치자들이 풍수를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풍수가 권력 투쟁의 명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시대 풍수 정치의 가장 극단적 형태는 왕실 묘역을 둘러싼 논쟁이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적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왕이 붕어하면 그 즉시 풍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가장 길한 지점을 찾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정치 투쟁이 벌어졌습니다. 각 파벌의 풍수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지점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남인 세력의 풍수가는 남쪽 지점이 길하다고 하고 서인 세력의 풍수가는 북쪽이 길하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이 논쟁이 석 달, 심지어 반년 이상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장례를 미루면서까지 풍수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명성황후의 무덤 위치를 놓고 벌어진 논쟁입니다. 명성황후가 1895년에 시해되고 나서 그녀의 무덤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두고 오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보수파는 경기도의 특정 지점이 길하다고 했고, 개혁파는 서울 근처의 다른 지점이 길하다고 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명성황후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그녀의 정통성과 향후 왕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시대의 기록을 보면 명성황후의 무덤 위치가 그 이후 한반도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왕실 묘역의 풍수 논쟁은 국가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왕의 무덤이 길한 지점에 있으면 그 왕의 통치는 정당했다는 의미가 되었고, 흉한 지점에 있으면 그 왕의 통치는 부당했다는 의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풍수와 권력 투쟁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를 이성과 유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의 최고의 통치자들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라는 신비주의가 국가 정책을 좌우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아무리 이성적인 지도자라도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초이성적 도구를 찾게 됩니다. 풍수는 그러한 불확실성을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인간의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이야기는 권력의 도구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신념으로 시작했지만 그 신념이 강력한 권력 도구가 되면서 그것은 점점 악용되었습니다. 숙종시대에는 특정 가문을 약화시키기 위한 명백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풍수 정치가 어느 정도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풍수가 흉하다고 판정받은 가문들의 운이 실제로 나빠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풍수가 자연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판정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꺾인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고, 저주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그 저주를 자기 손으로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인은 이를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과학이라는 명분으로 비이성적인 선택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권력자들의 말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여전히 전문가 집단의 판정이 정치적으로 조종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지 않을까요? 조선시대 풍수 정치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신비화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식과 도구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것은 인간의 믿음과 심리가 역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보여줍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풍수를 믿었을 때 풍수는 실제로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풍수의 진정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믿음의 힘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조선시대 권력 투쟁의 숨겨진 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호기심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성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